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유통관리사 22번째 시간으로 4과목 유통정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살펴봤던 세 가지 과목들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역시 유통관리사 시험에서 한 과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과목이기도 합니다. 유통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론 일상생활에서 유통이라는 것을 다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면서 지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용어나 사전적 정의 같은 것들 그리고 처음 보는 말들도 사실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유통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이 조금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금방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유통정보 중에서 이제 정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료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나 자료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가는지, 그리고 지식 중에 암묵지나 형식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논학합, 구지로에 대한 지식 경영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면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유통정보 내용 중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인 만큼 특히나 잘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가 유통정보의 개념과 정보화 사회 해서 정보와 자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유통정보라고 할 때 그 정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자, 여러분들이 정보와 여기 나오는 자료를 구분을 안 하고 사실상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정보의 의미는 정보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획득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의하실 거는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고 그냥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수집된 각종 자료들을 무언가 처리를 해서 획득한 지식입니다. 단순하게 들어온 사실적인 지식들, 이러한 것들을 자료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내가 특수한 목적에 맞게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그 내용을 요약을 하든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반영하기 위해서 변형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처리한 것, 이거를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변형을 해서 혹은 처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정보다. 그리고 이 정보는 반드시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의사결정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떠한 것을 결정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유통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실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이것을 변형하거나 본인들이 보기 좋은 형태로 정리해서 활용하는 것, 이것을 정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유통정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정보란 어떤 사물, 상태 등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것과 같이 수신자가 의식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선택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한다. 자, 말은 어렵게 써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도움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이러한 것을 바로 정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계속 취합을 하죠. 일상적인 사진, 도표, 그림 같은 것들을, 사실적인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하거나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정보라는 거죠. 특히나 의사결정이나 선택,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나 선택 같은 경우는 무언가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일 때,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유통에 접목을 시키자면 유통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마케팅을 해나가야 하는지 혹은 유통 전략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등등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사실 기반의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도움을 받는 것들을 바로 정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실제로 어딘가에서 책이라든가 이렇게 가공해서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대부분 정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진이라든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기록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가공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낸 것을, 그리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정보라고 한다. 그래서 정보의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축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경우에, 그리고 최대한 많은 자료나 정보,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리하고 보관하고 전달하고 또한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정보다. 물론 이제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결국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처리해서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어낸 것, 이것이 정보다. 자, 그리고 4번에 정보란 각각의 사실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초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니는 방식으로 조직화된 사실들의 집합체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자료의 사실들을 새롭게 가공을 해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의미 있고 어떤 게 주요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을 바로 정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정보란 인간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수행할 때 그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통에서 얘기하는 유통정보는 유통기업들이 새로운 유통 전략을 구성하고 또 유통을 해나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도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는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자료를 처리하고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정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 자체의 의미, 물론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했을 때 정보가 무엇이냐 그러면 도움을 받는 자료 정도로 알고 계셨을 텐데, 물론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자료가 바로 정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자료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되기 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나 그것을 기록한 거, 이거를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여달라라고 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담긴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자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숫자, 기호, 문자, 음성, 그리고 그림이나 비디오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해낼 수 있다면 그 모든 수단들이 다 사실을 기록한 게 되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정보는 이 있는 그대로인 것을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해서 유의미한 자료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디귿에 보시면 자료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냥 기록한 거기 때문에 있는 사실에 대한 내용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통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자, 유통에서는 의사결정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사실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자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보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있는 사실 자료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용자의 의도에 맞게 유용한 형태로 전환되고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것, 자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많죠. 숫자, 기호, 문자, 음성, 그림, 비디오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가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처리 전에 것을 자료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에 리을에 보시면 사용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가공되지 않은 사실은 다 자료라고 구분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은 다 자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가 정보가 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 또는 적합하도록 무언가가 돼야 됩니다. 정보라는 것으로 되려면. 자료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없고 무언가의 목적에 맞게, 의미에 맞게 거기에 적합하게 변형이 돼야 정보가 된다는 거죠. 즉 데이터의 목적 적합성이 부과될 때 비로소 정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와 정보 두 가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반드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4과목에서 물론 매 회차 나온다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서 이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 이게 지문 속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자료.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의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선택을 위해서 가공하고 의미 있게 변환시킨 것. 이것이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와 정보에 이어서 이제 지식이라는 걸 또 구분을 합니다. 지식. 자, 지식이란 동종의 정보가 집적되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이는 거죠. 동종의 여러 가지 정보가 모여서 일반화된 형태로 정리된 것으로 어떤 특정 목적의 달성에 유효한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정보다. 자, 포인트는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로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실제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어떤 선택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것이 바로 정보가 지식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일반화된다는 게 그런 거죠. 정해진 상황에서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거.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거, 자료가 의미 있는 것으로서 정보로 변환이 되고 이 정보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리고 이 상황에, 이 불확실성에는 이러한 정보가 적합하다라는 것이 계속 증거가 되면 이 정보 자체가 이제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물론 정보의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화된 것들 당연히 그 상황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정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지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광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니은에 보시면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인 실제적 그리고 경험적인 인식을 뜻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어떤 정보 이것을 보통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거. 그리고 엄밀한 뜻으로는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인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다. 자, 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타당성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여겨지는 것을 바로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늘 배우면서 살아가죠. 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다. 저런 상황이 생겼을 땐 저렇게 해결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당연하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것을 바로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 속에서는 경험적인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여기는 거. 이것도 지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일반적이고 굉장히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부른다.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료와 정보와 지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것을 의미 있고 의사결정을 위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해서 가공하고 처리한 것이 정보. 그리고 이 정보가 늘 사용이 되면서 통일화되고 객관적 타당성을 얻어서 인정된 것. 이것이 바로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자료, 지식 혹은 자료, 정보, 지식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식을 구분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도 자, 형태에 따른 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형식지와
암묵지, 그러니까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따라서는 형식적이 먼저 있지만 암묵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일부러 배우려고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사회적인 도리, 이런 것들, 그리고 경험에 의한 습득된 굉장히 주관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암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내거나 형식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막 글로 써내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가 우도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것들, 이건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 나에게 계속 인사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고 내가 지내다 보면 내가 우도른을 만나면,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 사회 속에서는 인사를 잘하면 좋겠구나. 학교에서 물론 인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사를 하라는 것, 그리고 예의를 잘 지키라는 것, 그 사람들 간의 소통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사회에서 막 가르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지내고 경험하다 보니까 배워지는 거고 습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인들이, 예를 들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제자에게 전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그 장인이 하는 모습을 보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수한 어떤 지식들이 전달이 계속 됩니다. 사제 간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경험해보고 주관적으로 해보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묵지라고 할 때 이 암묵적이라는 말은 내가 의식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경험해서 습득이 되는 거, 그리고 말이나 글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배워지는 거. 그래서 암묵적 동의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동의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걸 암묵적 동의라고 하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내가 꼭 배우려고 하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사회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습득된 지식을 암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특히나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할 때 옆에서 물어봅니다. 이거를 몇 센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걸 얼마나 넣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음식을 만들거나 이럴 때 보면 실제로 물론 정량을 해서 몇 미리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한 스푼, 두 스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을 정말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감으로도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암묵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전달된 지식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암묵적으로 내가 그것이 빠르게 습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암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이나 그림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사회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배워낸 것들, 이런 것들을 암묵적 지식, 암묵지식이라고 부르고요. 형식 지식은 도표나 서류, 데이터, 그리고 그림이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 형태가 용이한 것들 있죠. 딱 봤을 때 이게 이거구나. 법 같은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공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습득하는 매뉴얼 같은 거,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다 형식지라고 부릅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기 쉽고 반드시 그 형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 이것을 형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는 형식지를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암묵지도 계속해서 배워나가죠.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부모의 모습이나 아니면 주변 형제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암묵적으로 배워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암묵지겠죠. 다분히 주관적인 것들, 그리고 형식적인 지식은 다분히 객관적인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암묵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서 표현해내기 어려운 거, 나는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라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를 넣고 몇 스푼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형식지죠. 하지만 책에 있는 대로 매뉴얼대로 몇 스푼 넣고 몇 스푼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형식지가 되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면 형식지, 객관적으로 표현해내기 어렵고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에 의지하는 지식이다라고 할 때는 암묵지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른 분류를 또 하면은 경험 지식과 분석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경험 지식이라고 하고, 자료를 가지고 내가 특수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통해서 얻어진 지식, 이것을 분석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형식지와 암묵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암묵지와 형식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바로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이라는 것이 이 유통정보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넘어가면 바코드라든가 다양한 유통정보의 전략들이, 기술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가장 정보나 지식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시험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바로 이 지식 경영,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 모델입니다. 자, 이제 지식 경영이라는 게 왜 생겨났냐면, 기업들이 원래는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경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분기에 얼마의 매출을 올렸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상을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고, 이렇게 객관화된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경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한계성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암묵지를 회사의 형식지화해서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지식경영의 세계적인 대가인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는 지식창조 과정이 나선형 프로세스라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암묵지로부터 시작돼서 형식지까지 진행이 되는 이 과정을 나선형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자, 간단하게 보면 지식창출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사회화를 해서 암묵지를 배워나갑니다. 사회 속에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암묵지를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묵지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를 하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이 암묵지를 회사 속에서 드러내고 동료들 간에 드러내고 회사의 경영 전략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외부화시키는 거고요. 암묵지를 외부로 꺼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외부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화를 하고 이 외부화된 지식들을, 형식지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회사의 경영에 도입을 하고 이것을 회사의 경영에 내면화시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지식 경영, 지식 창출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암묵지 형태인 거를 형식지로 바꾸고 형식지를 형식지로 모은 다음에 다시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암묵지를 모으고, 이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지식 경영이 진행된다. 그럼 뒤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두 종류의 지식이 사회화 그리고 표출화, 그러니까 외면화라고도 하죠. 사회화, 외면화, 종합화, 그리고 내면화라는 네 가지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창출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하면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사람이 회사가 가진 객관적인 데이터, 형식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의 사원들이 가진 암묵지를 회사에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노나카 이쿠지로가 설명했던 바로 지식 경영 모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암묵지를 회사의 형식지로 내면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노나카 이쿠지로가 설명한 해당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요 순서,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면화 순서를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나카 이쿠지로가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다양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혹은 자신이 처한 주변의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암묵지를 계속 쌓아 나가죠. 그래서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환하는 과정, 내가 배웠던 암묵지들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습득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숙련된 기능의 전수나 사제관계,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그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암묵지가 형성이 되죠.
그냥 살아가면서 배우는 다양한 주관적인 지식들도 다 암묵지입니다. 근데 이 암묵지를 가지고 회사에 보통 입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지식 경영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이 암묵지를 이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형식지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글을 쓰든 뭐 그림을 그리든 통계를 만들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죠.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암묵지가 공유되거나 통합이 돼서 새로운 지식으로 형식지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외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화. 이제 외부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꺼낸 지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이제 하나로 모읍니다. 종합화하는 거죠. 개인이나 집단이 각각의 형식지를 조합시켜서 새로운 그러니까 지식을 창조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그래서 언어나 문서, 사용서, 설계도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메일, 컴퓨터 등의 매개를 이용한 분류, 가공, 조합, 편집에 의한 지식의 창조 등이 바로 종합하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암묵지를 가지고 회사의 경영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꺼냅니다. 외부화시킵니다. 그럼 외부화된 자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아서 다시 한번 언어나 문서나 사용서나 설계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의 암묵지가 다 모여서 형식지 형태로 드러났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형식지를 다시 내면화시키는 과정, 회사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새로운 제품 사양이나 문서가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암묵지가 확산이 되고, 또한 노하우나 매뉴얼 등을 롤플레잉, 그러니까 역할 플레잉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개인의 내부에 체험적으로 이해시키는 일 등을 포함시켜서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이것을 형식지로 있던 것을 접목시켜서 다시 회사의 내부의 암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분히 개념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제 형태, 종합화시킨 것들을 다시 회사에 내면화시키는 것. 그래서 회사가 새로운 그 암묵지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내면화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암묵지가 생겨난다면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있었던 사회화 과정을 거친 것들을 다시 외면화시키고 이걸 종합화해서 다시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사의 지식을 가지고 경영에 도입한 것, 이것을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4단계의 순서 있죠. 사회화, 외부화, 그리고 종합화, 내면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정리를 하면 사회화, 암묵지 단계, 외부화, 형식지 단계, 그리고 종합화, 형식지 단계, 내면화, 암묵지의 단계, 이렇게 4개로 구분된다는 거,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시험에서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언급하는 주된 내용들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고요. 요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암묵지하고 형식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지의 형태를 꺼내서 외면화시키고 이 외면화된 자료들을 모아서 종합화를 한 다음에 다시 회사의 지식으로 도입하는 내면화 단계를 거쳐서 지식 경영을 완성한다. 이것이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에서 이제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철학자 폴란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암묵지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내가 가진 지식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주관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묵지는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고 꺼내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암묵지라 그러죠. 그래서 한 번에 제품 사양, 문서,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화학식 등의 공식,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히 형식지로 분류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여겨지고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형식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4번의 암묵지는 개인, 집단, 조직적 차원에서 개인적 경험이나 이미지 혹은 숙련된 기능, 조직 문화, 풍토 등의 형태로 암묵지는 나타나게 됩니다. 집단 속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것들이 암묵지죠.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적인 환경이나 배경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얻은 경험에 의한 지식들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지는 말 그대로 형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술하기 쉽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디지털 지식들도 다 형식지라고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객관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이제 형식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게 습득하고 있는 지식의 형태는 암묵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다라는 철학자 폴라니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굉장히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암묵지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암묵지를 습득을 해나가고 있고, 이 암묵지를 기반으로 형식지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암묵지와 형식지 반드시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정보나 자료나 지식을 가지고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통정보의 이제 초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실제로 유통에서 정보라는 거, 그리고 자료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고, 지식 경영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암묵지와 형식지를 어떻게 나눌 것이고, 이러한 것이 결국 의사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자, 이것을 보는 과정인데요. 자, 의사결정이라는 게 일단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죠.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고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은 하나의 최종적 선택을 가지게 되며 이 선택의 결과로 어떤 행동 또는 선택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거, 내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를 선택할 때 있어서 최종적인 선택을 가지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 선택의 결과로서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의견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의사결정의 과정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은 정보의 반응 사이에 다대 1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많은 정보를 지각하고 평가해서 결국은 하나의 선택을 해내는 거, 이게 의사결정이다라는 거죠. 반복적인 말을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만들고, 이 정보를 가지고 지식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이다. 자, 물론 이제 실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의 대안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서. 하지만 이제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 내부에서는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3번에 보시면 기업 내에서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기업 구성원들의 중요한 문제이다. 자, 의사결정의 문제가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단순하게 우리 회사가 비품을 조금 구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큰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우리 회사가 운영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뭐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 관점에서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향대로 회사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서 배울 때는 의사결정이라는 게 단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경영해 나갈 때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결정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오게 되겠죠. 첫 번째가 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입니다. 문제가 이미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알려져 있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는 게 결정이 되었을 때의 의사결정. 사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의사결정들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확실성이 있을 때는 늘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 그리고 늘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거나 그렇게 전략을 세웠던 거, 이런 것들은 굳이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크게 없죠. 2번, 자, 위험도가 있는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저 3번에 보시면 불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요. 자, 위험도가 있다. 이거는 기업 간 위험도와 기업 내 위험도에 대한 경험적 확률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경쟁사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격을 내려야 될지 생산량을 늘려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이런 위험도가 있는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상당히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위험도가 있는 상태의 의사결정도 대부분 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회사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한두 번 신제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의사결정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생길 수 있는 결과의 확률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경험적인 확률도 없는 거예요. 경험적인 확률이 있으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다는 건데, 경험적인 확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영진이나 아니면 회사 내부의 어떤 컨설팅 업체에 맡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조언을 얻거나 경영진들이 모여서 회사의 결정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지금 확률적인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의 의사결정, 이것을 불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불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이러한 정보나 지식들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제품을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뭐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확률적인 요소를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와야 되죠. 정보를 얻어와서 다 취합한 다음에 그나마 우리 회사가 가장 긍정적인 확률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의 상황일 때 가장 많은 정보와 지식이, 그리고 자료가 요구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의 상황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으로 거의 구분이 된다. 그럴 때 대부분의 상황은 불확실성의 경우가 더 크다. 그리고 불확실성일 땐 자료, 정보, 지식의 필요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규범적 의사결정과 기술적 의사결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사실상 앞에 봤었던 확실성 그리고 불확실성 두 가지로 좀 같이 구분을 해서 카테고리를 묶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규범적인 거는 설명 자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실전적인 선택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규범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형적 의사결정과 사실 유사한 의미죠. 형태가 정해져 있는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왔던 그 실제 의사결정의 확률을 따라서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과정을 분석해 나가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도 하고요. 이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기술적 의사결정을 해나가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자, 우리가 이런 확률일 때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쭉 서술을 하고 이것을 이론화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의사결정, 정형적 의사결정 묶어두시고, 기술적 의사결정을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묶어두시고, 규범적 의사결정을 정해져 있는 확실성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기술적 의사결정을 불확실성이 있는 의사결정,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카테고리를 엮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의사결정의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주체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있고 조직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차라리 개인이 하는 거는 뭐 어떤 형태나 목적, 그러니까 형태나 그 패턴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좀 자유롭죠. 개인이 하는 것들은. 그래서 개인의 목적이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사결정을 말하며 집단적, 조직적 의사결정보다 덜 질서정연하고 덜 시스템적인 과정을 거친다. 개인이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뭐 이거는 크게 어떤 시스템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조직의 의사결정은 또 다릅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합리적이라는 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결과를 얻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업의 일원으로서 내 이익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것을 조직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조직체의 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영자 개인에 의해서보다는 각종 위원회나 연구팀, 그리고 태스크포스라 그러죠. 이런 팀에 의해서, 심사회 등에 의해서 보통 집단화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 오너 입장에서도 그냥 독단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고 하기보다 실제 이러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집단들, 태스크포스나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추측해 보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게 바로 조직의 의사결정이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직 계층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기업의 외부 문제나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비정형적 문제를 다루는 것 의사결정을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략과 전술 그리고 운영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전략 같은 경우는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확실성에 맞닿아 있을 때 하는 의사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하려는 제품 믹스와 판매하려는 시장의 선택 등 기업의 구조에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이는 기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우리가 마케팅에서 배웠던 마케팅의 포피믹스 전략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가격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 아니면 촉진 전략을 얼마만큼 쓸 것인지 그리고 유통 경로를 어떻게 해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나갈 때 실제로 이러한 것들 하나를 바꿨을 때 기업의 성격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시장에 어떤 변수가 많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의사결정들을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를 어떻게 타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미래.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미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조직과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의 환경에 적합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카테고리도 묶어 놓으세요. 전략이라는 말하고 미래를 위한 거. 이렇게 전략적 의사결정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조직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영진에 의해 대부분 실행이 됩니다. 일반 직원들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진 않죠. 외부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모으거나 지식을 모으거나 자료를 모으는 활동들은 일반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데 실제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미래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경영진이 다 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고요. 이제 관리적 그리고 업무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관리적이라는 거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화하는 전술적인 의사결정이다. 자, 전략을 짜놨죠? 그럼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건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적 의사결정, 우리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했으니 이것을 따라 나가는 관리적 차원의 의사결정을 바로 관리적 그리고 통합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영활동이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진 정책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관리자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에 해당한다. 자, 주요한 경영진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전술적 의사결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을 관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업무적인 의사결정은 자, 전략적, 관리적 의사결정을 다 했죠. 그럼 이것을 구체화하고 이제 동시에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정형적 업무, 늘 그렇게 하면 되는 정형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형태로서 주로 일선 감독층이나 실무자들, 가장 밑에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등과 관련된 하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사결정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조직 전체의 계획을 짜는 의사결정은 전략적 의사결정이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중간관리자층이 전략적 의사결정이 최대한 구체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이 관리적 의사결정이고, 전략과 관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려온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제 현장에 접목시키는 의사결정, 이것이 바로 업무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전략, 관리, 업무, 이게 3단계의 순서로 내려온다는 거죠.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미래를 바라보고 큰 단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전략.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게 전술적 의사결정 혹은 관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이것을 잘 수행하고 회사 내부 실무진들이 잘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 이것이 바로 업무적 의사결정. 이렇게 세 가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정형적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의사결정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형적이라는 것과 비정형적이라는 것. 확실한 상황과 불확실한 상황이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정형적 의사결정입니다. 우리가 비품을 구입할 때 굳이 뭐 저 위에까지 결제를 올려서 구매를 하거나 하지 않죠. 비품 구입 정도는 그냥 아래층에서 그냥 늘 우리가 사던 거니까 비슷하게 또 주문을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들은 정형적인 의사결정,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C에 보시면 최근의 정형적 의사결정은 OR 기법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우 능률적으로,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요. 늘상 하는 의사결정. 그래서 이거는 큰 어떤 기업의 내부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늘 해오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tructured, 이미 구조가 정해져 있는 의사결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정형적인 거는 unstructured인데, 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불확실성에 따라서 비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어쩌다 한번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구조화가 되지 않은 예외적인 의사결정의 상황일 때 하는 것을 비정형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B에 보시면 특히나 신규 사업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거죠. 신규 사업이니까. 그리고 돌발 사태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과거에 전례가 없고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이럴 때 하는 의사결정이 바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비정형적인 상황 속에서도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 어떤 경험이 있는 임원진들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최대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늘 맞이했던 상황이 아니라 돌발 상황, 그리고 신규 시장에 진입한다든가 처음 해보는 과거에 전례가 없는 모델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사결정의 형태를 정형적과 비정형적으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 탐색을 진단하고 대안을 개발하고 발견을 한 다음에 대안을 그 중에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좋을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안을 실행하고 평가를 진행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진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물건을 고를 때도 내가 그 물건이 왜 필요하지라는 문제를 발견하고요. 진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 대안을 개발하고 발견하죠. 그 다음에 물건을 선택하죠. 그래서 대안을 선택하고 대안을 내가 이걸 잘 샀구나 못 샀구나 나중에 실행을 한 다음에 이것을 피드백을 해보는 과정. 똑같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는 것들 다 의사결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과정 앞에 설명한 대로 문제를 탐색하고 환경 요인을 평가한 다음에 대안을 개발합니다. 설계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 최대한 많은 대안이 있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의사결정할 때는. 위험의 확률을 줄여줄 수 있고 다양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 그 대안들 중에서 내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일단은 논의를 해보는 거, 이게 바로 대안 개발이고요.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는 단계, 이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놓았던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이제 보통 2단계에서 선택된 대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함께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통상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너무 쉬운 문제니까 대충 결정해, 이런 것들. 그리고 보통 선택적 지각 오류라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의사결정은 객관적 사실과 정보와 지식과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동일시 오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와 지금의 문제를 동일하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유통기업들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잖아.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오류라고 볼 수 있죠. 그 상황을 놓고 미래를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그리고 최근성의 오류는 가장 최근에 그렇게 했던 의사결정을 따라가는 거고요. 정당화 추구는 자신이 선택했던 게 무조건 맞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도 의사결정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 아래 박스의 1과 2에 들어갈 가장 옳은 용어는 무엇인가? 자, 모든 정보가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지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자산은 크게 땡땡과 땡땡이 있다. 자,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암묵지와 형식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답이 어떤 건지. 일반적으로 이것은 문서화되어 있고 보존이 가능하다. 아,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형식적인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이거 형식지 얘기하는 거죠. 2번은 형식지고요. 뭐 특허나 상표, 사업계획, 시장조사, 고객 목록 다 누가 봐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자료들이죠. 자, 그리고 1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다. 아, 이거 암묵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즉 밖으로 표출되건 되지 않았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한 지식, 이것은 암묵지라고 한다. 그래서 1번에 암묵지, 2번에는 형식지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15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이 문제를 기반으로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암묵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사회로 표출해내고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습득하고 있는 지식들을 암묵지라고 하고요. 형식지는 표출해낼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자료들, 그리고 표현해낼 수 있는 글로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을 바로 형식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5번에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74번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운영층은 주로 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 실제로 최고 경영층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로 하게 되고요. 운영층은 늘 똑같은 것들, 구조적으로 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의 의사결정을 일반적인 운영층이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최고 경영층에게 있는데 당연히 맞물리지가 않겠죠. 이번에 운영층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마케팅 계획 설계, 예산 수립 계획 등과 같은 업무를 한다. 자, 운영층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의 계획을 설계하거나 예산을 수립하는 것들은 최고 경영층이 보통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상황들. 운영층은 정해진 예산이나 정해진 설계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운영층이 해나가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3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민감도 분석 등에도 활용할 수 있고 4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진 어떤 컴퓨터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가진 정보의 틀일 수도 있고요. 회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뭐 ERP 같은 것들, 이런 회사의 자원들을 볼 수 있는 소스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럼 당연히 데이터의 품질을 가장 좋은 상태로 놓으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좋은 의사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4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5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해 딥러닝과 같은 고차원적 알고리즘이 활용된다.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실제 원래 사람이 고민을 해서 내는 의사결정이죠. 근데 이것을 컴퓨터가 딥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을 넣어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죠. 74번에 2번이 맞지 않다. 자, 88번에 보시면 지식 경영이 중요한 경영 입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배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식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뭐 작년에 19년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1번에 지식 경영은 프로젝트 지식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식 경영 같은 경우는 암묵지를 계속 형식지로 표출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지식 경영은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암묵지와 형식지를 모두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번에 지식 경영은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식을 기반으로 혁신하여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업들은 단순하게 나온 통계치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다면 이제 지식 경영은 말 그대로 지식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에 지식 경영은 대화와 토론을 장려하여 효과적인 협력과 지식 공유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식 경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식을 외부화시켜서 하는 과정들, 암묵지를 형식지로 꺼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토론이나 대화를 장려하고 지식 공유를 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지식 경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맞는 거고요. 5번에 지식 경영은 조직이 지식 경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 노동자 개인의 암묵적 지식 축적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자, 암묵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식지로 외부화시켜서 이것을 기업의 경영자산으로 넣는 거죠. 이걸 암묵적 형태로 축적하는 것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암묵적 형태의 지식을 형식적인 형식지의 자료로 끌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식경영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들, 이것을 처음에 사회화하고 외부화하고 종합화해서 내면화시키는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론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19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등장을 했지만 우리가 그 지식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것을 잡고 있다면 또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문제들입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정리를 하자면 유통정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일단은 자료와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념 반드시 알아두셔야겠고요. 암묵지와 형식지, 그리고 노나카이코 지로가 주장한 지식경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내용, 이렇게 다 체크를 하셔서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전체 4과목의 내용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4과목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